어머님, 늙어서 노망 나셨어요? 감히 누가 누굴 따라가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생선 비린내 나는 몸뚱이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겠다고요? 며느리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뺨을 갈겼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과는 달리 며느리의 손은 맵고 독했습니다. 우린 친정 식구들끼리 우아하게 유럽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은 이 집에서 도둑 안 들게 잘 지키세요. 똥오줌 못 가리는 우리 집 개 코코 밥이나 제때 챙기시고요. 개보다 못한 취급 받기 싫으면 청소라도 똑바로 해놓으세요. 알겠어요? 제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며느리 치마폭에 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개 취급했다 이거지? 좋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가 뼈저리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고급 아파트 거실에 여행 가방이 쌓여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인내심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평생 참고 살았던 한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싹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이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김말순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50해가 넘도록 생선을 팔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비린내 나는 생선 할매로만 알고 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고무장갑을 끼고 사니까 며느리도 사돈도 저를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 상가 건물 3채를 가진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금 자산만 수백억을 굴리는 김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서너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등어 싱싱합니다. 손님, 이 광어 한번 보세요. 제 손은 얼음물에 불어 퉁퉁 부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를 말순이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가 돈을 빌려줬고 장사가 안 될 때면 제가 물건을 떼어줬습니다. 그렇게 신용을 쌓고 인맥을 넓혀가며 저는 조금씩 상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제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회사 취직시키고 결혼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내 새끼만큼은 이 힘든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력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편하게 자라길 바랐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붙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이수진. 처음 봤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를 막더군요. 인사를 건넸지만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애야. 나 이 애 아니면 안 돼.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내 새끼가 좋다는데 어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사돈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돈 어른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고 온몸에 금반지를 잔뜩 끼고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수진이가 귀하게 자라서요. 시장 음식은 입에 안 맞을 거예요.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명절에 제가 반찬을 해서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시장 냄새 나니까 저희 집에 오실 땐 목욕탕 들렀다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역겨운 듯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아들은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 이해해줘.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며느리가 깔끔한 게 좋은 거지. 그때부터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한데요. 통장으로 좀 넣어주세요.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엔 200만 원이었고, 나중엔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돈을 보내줬습니다. 내 아들 가정이 평화롭다면 그 정도쯤이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어머님, 꼬깃꼬깃한 현금 말고 계좌로 쏘세요. 지저분하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을 지저분하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손을 털었고 마치 더러운 걸 만진 것처럼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사돈 어른도 가세했습니다. 아유, 사돈. 우리 수진이가 귀하게 자라서 시장통 음식은 입에 안 맞아요. 반찬 해오지 마세요. 냉장고만 지저분해진다니까요. 사돈의 말에 며느리는 그렇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냥 돈만 주세요. 며느리는 대놓고 돈만 달라고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중간에서 난처해 할까봐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 그럴게. 내가 참으면 우리 아들 가정이 평화롭겠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 가슴에 못이 박혀도 아들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들였고 미용실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왔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번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예뻐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꾸미고 싶은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건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과 함께 가는 유럽 여행 계획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비행기 표값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5장이나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아들 사업 자금하라고 뒤로 대준 돈이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저는 조용히 돈을 보내줬습니다. 통장에 10억, 20억씩 넣어줬습니다. 아들은 그게 제 돈인지도 모르고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번엔 같이 가자. 칠순 때도 여행 한번 못 가봤잖니. 제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유럽 한번 가보고 싶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거기가 어디라고 껴요? 사돈 어른들 모시고 가는 자리에 눈치 없이 끼어들려고요? 며느리의 눈빛은 악마와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보탤 수도 있고.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있어요? 얼마나 있길래 퍼스트 클래스 표값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태마.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잖니.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됐어요. 그 푼돈으로 뭘 해요? 오히려 창피만 당할 거예요. 며느리는 제 돈을 푼돈이라고 했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제게 푼돈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던졌습니다. 물컵이 제 어깨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답답하시네. 왜 자꾸 우리 여행에 끼어들려고 하세요? 그때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손바닥 자국이 제 뺨에 빨갛게 찍혔습니다. 아들 민호가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냥 참아. 제발 참아줘.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늙어서 노망 나셨어요? 감히 누가 누굴 따라가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생선 비린내 나는 몸뚱이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겠다고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친정 식구들끼리 우아하게 유럽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은 이 집에서 도둑 안 들게 잘 지키세요. 똥오줌 못 가리는 우리 집게 코코 밥이나 제때 챙기시고요. 며느리는 저를 개 취급했습니다. 당당하게 아들 앞에서 저를 개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받기 싫으면 청소라도 똑바로 해놓으세요. 알겠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저를 인간이 아닌 하녀로, 아니 짐승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뺨은 따갑게 아팠고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저를 때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해도 누구도 감히 저를 때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목숨처럼 아끼는 아들의 아내가 저를 때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치마폭에 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때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뺨보다 모욕보다 아들의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내심의 실이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사돈 식구들은 짐을 싸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뺨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돈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가는 여행에서 제 돈으로 마시는 샴페인으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어머님, 코코 밥 시간 늦지 않게 주세요. 집 어지르지 마시고요. 우리 돌아올 때까지 개처럼 집이나 잘 지키세요. 개처럼 집이나 지켜라.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사업 자금, 며느리 명품 가방, 사돈네 빚 갚아준 돈. 그 모든 게 내 피와 땀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번 돈이었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손, 허리 디스크로 아픈 등 무릎 관절이 다 닳도록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들은 호화로운 여행을 가고 샴페인을 마시고 저를 개 취급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돈을 대주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 넘어가니 만만하게 봤습니다. 제가 재력을 숨기니 푼돈이나 주는 가난한 시어머니로 착각했습니다. 이제 그 착각의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섰습니다. 더 이상 생선 장수 김말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대문 시장의 김 회장이었습니다. 수백억을 움직이는 건물주이자 무서운 복수자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접니다. 지금 당장 작업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제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법인 카드, 며느리 가족 카드 전부 도난 신고하고 정지시키세요. 그리고 아들 회사로 입금되던 제 자금 50억, 오늘부로 전액 회수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러시면 아드님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싹 다 끊어버리세요. 유럽에 도착해 신나게 카드를 긁으려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려던 그들. 그런데 카드가 안 긁힐 겁니다. 한 장도, 단 한 장도 긁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천국은 이제 지옥으로 바뀔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개 취급했듯이 이제 그들이 길바닥을 헤매게 될 겁니다. 저를 무시했던 그 대가를, 저를 때렸던 그 죗값을 제가 낱낱이 받아낼 겁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제 지시대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고 회사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아들 회사 통장에서 50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래 대줬던 모든 돈이 증발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게 제 돈인 줄도 모르고 사업 자금으로 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족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긁던 카드, 미용실에서 쓰던 카드, 친구들과 밥 먹을 때 쓰던 카드. 그 모든 카드의 한도가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줬고, 제가 한도를 설정해줬고, 제가 매달 대납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끊어졌습니다. 카드는 한 장도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으려다 거절당할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가 안 되어 쫓겨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모습,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거리에서 그들은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 아들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문자가 수십 통 쌓였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문자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마침내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긁혀. 회사 자금도 다 빠져나갔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아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뺨을 맞았을 때, 개 취급을 당했을 때, 이미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약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고 냉정한 복수자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어? 당장 카드 안 풀어?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한국 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며느리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쳐넣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카드가 안 되는 게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감히 우리 수진이를 굶겨? 당장 돈 보내. 빨리. 사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전히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습니다. 돈만 요구하면 순순히 보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희는 이제 혼자 알아서 살아.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외침도 울부짖음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아들의 번호도, 며느리의 번호도, 사돈의 번호도 전부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겁니다. 비행기 표를 바꿀 돈도 없을 겁니다.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를 개 취급한 그들이 개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편안했습니다. 시장 일도 쉬고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고 산책도 다녔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복수를 시작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렸습니다. 문 열어. 이 망할 노인네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럽을 헤매다가 거지꼴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다가
겨우 집에 도착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제 뒤를 돌아봤습니다. 최 실장이 이끄는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문을 열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일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내 집인데. 제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질 만큼 냉정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이 집 명의가 민호 앞으로 되어 있잖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자기들 집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자기들 집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며느리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아파트 내 회사 법인 명의다. 민호 이름으로 빌려줬을 뿐이야. 며느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은 김말순 명의의 법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퇴거 조치다. 집 나가. 당장.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사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집은 제가 아들기 살려주려고 몰래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사준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는 철저히 제 법인 앞으로 해뒀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을 때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여편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유세야? 시장바닥 생선 장수 주제에 사돈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가난한 생선 장수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면전에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른, 아니 최영자 씨. 20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갯돈 들고 튀셨죠?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과거가 들통난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계주가 바로 우리 김말순 회장님이십니다. 20년 전 사돈은 시장 상인들의 갯돈을 모아 달아났습니다. 수억 원의 돈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사돈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돈이 바로 20년 전 제게서 갯돈을 훔쳐 달아난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 떼먹은 돈의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사는 집 전세금으로도 모자랄 텐데요. 아, 그 전세금도 이미 가압류 걸어놨습니다. 사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 집안이었습니다. 훔친 돈으로 부자인 척하며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눈앞에 두고 그 죗값을 낱낱이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년 전 도망쳤던 빚을 이제 며느리와 함께 갚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게 제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사돈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며느리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발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우는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개처럼 집이나 지키라고.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 난 내 집 지킬 테니 너희는 이제 개처럼 길바닥에서 짖으며 살아라.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들어갈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친가? 내 가슴에 못 박은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낼 테니 그리 알아라. 제 말에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용역 직원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돈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고요했습니다. 복도의 소란도, 비명도, 울부짖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게 웃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가 접수됐고 사돈댁 재산 가압류도 완료됐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고맙네. 수고 많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 위자료 청구, 사돈댁 빚 추심. 모든 게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실격이었어.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게 패였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용서하는 건 저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읽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 편지를 다시 꺼내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복수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제안이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포기할 테니 사돈댁 빚을 탕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협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가 물러설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최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거절해.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 법대로 다 받아낼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타협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벽한 복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의 폭행, 모욕, 금전 착취,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의 CCTV에 뺨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개 취급하는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도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100% 이깁니다.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리는 장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개처럼 집이나 지키라는 문장이 큰 글씨로 스크린에 떴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이수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10억 원을 지불하라. 또한 피고 김민호와 이수진의 이혼을 인정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동안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10억? 며느리가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평생 빚에 허덕이게 만드는 것. 저를 개 취급한 대가를 평생 갚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복수였습니다. 사돈댁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전 갯돈 사기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쏟아졌고 사돈의 범죄가 입증됐습니다. 사돈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명령받았습니다. 사돈댁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금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 후 아들은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회사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아파트도 빼앗겼고 카드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편에 섰을 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대문 시장 제 가게 앞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일 좀 시켜줘.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돼.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던 제 아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던 제 아들. 이제는 일당 받으며 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생선 상자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참회는 행동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생선 상자를 날랐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짐을 지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을 이제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손이 제 손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동상으로 손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몸은 훨씬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제 말에 아들이 울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상인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며느리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헐렁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저를 때리고 개 취급하고 모욕했던 그 며느리. 이제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는 못하겠다.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빚을 조금씩 갚아나갈 기회는 주마.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다. 시장에 나와서 일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생선 팔고 손님 맞이하고 새벽부터 일해라.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것. 예전에 며느리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상자를 떨어뜨리고 생선을 놓치고 손님에게 혼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생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던 그 입으로 이제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손도 아들의 손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얼굴도 그을렸고 몸도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교만했던 눈빛이 사라지고 겸손한 눈빛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로 그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는구나. 제 말에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사돈은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돈은 결국 쪽방촌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돈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지른 죄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복수도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말입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가 완성됐습니다. 저를 개 취급한 사람들이 정말로 개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린 복수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벗고 화려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생선 장수 김말순이 아닌 김 회장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상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상인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제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한 것입니다. 재단 출범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상인들이, 기자들이,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김 회장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 저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제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상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돈으로 복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도 봄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참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꿨던 자유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나와 시장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상인들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도 보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생선을 정성껏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삶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확신할 때, 그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남대문 시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뿌리이자 제 정체성이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기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세상에 당당히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터지면 늦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녕하십니까? 사돈은 안녕하십니까? 부디 저처럼 참지 마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그래야 남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아하게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햇살을 만끽하며 제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화창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생선 상자를 나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진짜 참외를 완성하면 그때는 다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참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72살 김말순이 찾은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화와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